옆나라 일본의 상황이 한국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하루 동안 새롭게 발생한 환자의 수가 무려 2,700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사상 최다입니다. 도쿄 권역으로 불리는 도쿄와 수도권 3개 현에서는 하루 1,0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까지 누적으로는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공호흡기 등을 요하는 중증 환자도 사상 최대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되면 지역별로 병상 압박이 심각해집니다. 또한 의료 인력도 극도로 부족해지죠. 이미 현지 병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사카와 홋카이도는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도 갑작스러운 증가로 2.5단계 이조. 그런데 일본은 몇 배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일본 의사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 체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용계이자의 신문 등 유력 언론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3차 확산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병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상수도 많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환자 수도 적은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 대우를 받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일본이 13개로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12.3개를 보유한 한국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4.7개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2개, 독일은 8개밖에 안 됩니다. 병원 수도 약 8,000개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과대포장되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상과 병원만 많았지 의료 체계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환자들만을 위한 병상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이자의 신문은 작심이라도 한 듯 통계 수치를 내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일본 내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고작 5개에 불과했습니다. 35개의 미국과 30개의 독일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았습니다. 병상 수는 많지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의사 수는 병상당 0.19명입니다. 병상당 0.91명인 미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간호사 현황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허술한 의료 체계가 그 바닥을 드러낸 셈이죠. 오사카와 홋카이도가 긴급 SOS를 보내면서 자위대 간호사 파견을 요청하자 중앙정부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이에 가토 관방장관이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오사카부와 홋카이도의 요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요청이 있는 대로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가능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 상황을 해석하면 일본 현지는 사실상 전시 상황입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군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감염자가 폭증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의료체계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전국의 병상이 가득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환자를 수송기에 태워 독일로 실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환자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실이 곧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10배까지 임금을 올리며 간호인력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이 혼란스러운 틈에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헌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먼저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제 공격이죠.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민당은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다. 참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죠. 적기지 공격 능력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55억엔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육상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죠. 이는 일본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사정거리 1000km라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1위 언론이자 보수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상에 대해 여당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외딴 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SSM의 도입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JSSM의 사거리는 약 9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국 언론마저 인정했으면 상황은 이미 끝난 것이죠. 이에 한국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큰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처음 해당 안건이 제기되었을 때 언론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위상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받은 방위상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이어서 중국을 향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 논평할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적기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일본 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불쾌한 일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신북방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10일 단축할 수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극 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발생하면서 생긴 뱃길이다.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하지만 2030년이 되면 빙하가 녹아서 연중 일반 항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운업계에서는 유럽과의 교역 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이용 가치가 높은 항로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 지금처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면 거리가 21,000km지만 북극 항로는 12,700km다. 운항 시간으로 따지면 45일 걸리는 거리를 35일 만에 갈 수 있다. 운항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수록 연료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이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협력 실행 방안으로 9개의 다리를 강조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전력, 항만,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북극 항로가 가장 주목받는 사업으로 꼽힌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 영해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3년부터 시범 운항을 진행하는 등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북극 항로 개척에 뛰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가 2013년 가장 먼저 나프타 운송에 나섰다. 이후 CJ대한통운이 해상하역 설비, SLK국보가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해노션이 야말 LNG 플랜트 설비 운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현재는 북극 항로 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북극 항로를 항해하려면 얼음을 깰 수 있는 쇠빙선이 길을 터주거나 선체 강도가 높은 내빙 선박이 필요한데 쇠빙선 이용료나 선박 건조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거리가 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우 1TU당 운송비용은 1,243달러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1TU당 운송비용은 1,558달러로 25% 높다.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상업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고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화물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화물이 있어야 비싼 내빙 선박도 건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경쟁국들은 자연 사업과 연계해 북극 항로 이용을 누리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 마루베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가스 업체인 노바텍과 MOU를 체결해 야말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도 북극 항로의 3,600TU급 내빙 컨테이너 선박 운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내빙 컨테이너선을 건조했고 발트해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 선사인 COSCO도 북극 항로에서의 정기선 서비스 개시를 고민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북극 항로가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이고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 노선을 만들 정도로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홍 소장은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력이 용이하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북극 항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인 화주, 선사, 조선, 항만 등이 힘을 합쳐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3조 원에 가까운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삼성중공업이 창사 후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삼성중공업 측은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자동차를 일렬로 늘어났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넘어선다고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구체적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의 말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톤의 액화 천연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아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쉐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돼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 쉐빙 LNG선 5척에 대한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올해 추가 발주 예정이었던 쉐빙 LNG선 10척의 수주가 유력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쇠빙 LNG선은 얼음을 깨면서 운항하는 가스 운반선으로 선가가 일반 LNG선보다 1.5배 비싼 3억 달러에 육박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총 38억 달러의 누계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45%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소식에 이날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중공업은 전날보다 940원 상승한 6,930원에 거래를 마쳤고